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해버스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가계대출 6개월 감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에요. 매년 단골 소재로 온 국민들을 걱정시켰던 그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죠. 감소가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가계대출 줄어들면 모든 게 오케이냐? 그건 또 아니다 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계대출 늘어나도 문제, 줄어들어도 문제, 포인트는 소득이 올라줘야 된다라는 거. 왜 그런지 오늘도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은 그동안 끊임없이 증가했어요. 열심히 저축을 해서 그 종잣돈을 바탕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저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종잣돈이 필요하다.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고 투자할 때는 무조건 대출을 끼고 들어간다. 안 끼면 바보다. 라는 심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12월 보면 이제 670조 1539억 원 이렇게 있다가 이게 쭉쭉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계대출 이야기를 하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 가계대출은 줄어들어도 문제고 늘어나도 문제다.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가계대출은 경제 성장이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경제가 성장이 된다면 그것을 국민들이 이제 소득을 어떻게 해서인지 어떤 방식이든 이제 늘어날 것이고요. 그걸 기회로 또 삼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익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출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미래의 소득을 경제 성장을 되는 만큼 투자를 해서 선순환으로 계속 가겠다. 요거 그럼 당연히 또 이제 투자하고 지금은 값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저금리 시대이니까 더욱더 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무조건 늘어나면 여기에서 소득이 같이 늘어나주면 대출의 부실화가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점이에요. 대출 문제가 막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과거 고도성장기 때 부채가 막 엄청나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민들 그리고 정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고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당연히 성장 그 이상을 한 만큼 이득이 어느 정도 올 거다라고 당연시했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랑 이자를 이때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겠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때는 고금리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막 부실화 이런 얘기 별로 없었고 너도 나도 이게 확실히 괜찮다라고 이 투자 상품이 괜찮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성장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대기업들이 그거를 다 승자의 독식 구조로 해서 이득을 가져가고 성장의 이 혜택을 아래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경제가 성장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못하고 이거 대출이 늘어나는 거 이거 심각하다, 이거 큰일이다, 부실화가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모두 이득을 다 안 가져가고 진짜 뭐 믿기 어렵겠지만 유토피아처럼 해서 이득을 다 균등하게 다 신경 써서 나눠주면 대출 부실화 이야기가 심각성 그렇게 높진 않았을 겁니다. 이득이 늘어나니까요. 당연히 부실화가 적게 되는 거죠. 예전 소득이 300일 때 강남 아파트 5억,
지금 소득이 400에 강남 아파트 20억. 대출 부실화 이야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더 안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대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세로 돌아와서 6개월 연속 감소세 발생이 되고 있죠. 보면 가계대출 전체, 기업대출 전체 이렇게 봤을 때 이 감소폭이 조금씩 가계대출은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간단히 생각을 해서 우리가 대출로 레버리지로 막 투자해서 또 투자하는 그 부분, 왜 그게 막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막 투자해서 또 투자하고 또 빌려서 또 투자하고 그거 왜 합니까? 이득을 최대한 벌기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성공이 했어요. 부동산 하나 샀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올랐어요. 대출을 당연히 많이 빌리고요. 그러면 이거를 투자한 A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이득 많이 봤으니까 우리가 이득 본 거를 대출 갚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조금 있었던 종잣돈으로 다음 투자를 해야지. 다음 아파트를 이 주변 지역이 아니라 저기 먼 지역에다가 투자해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설령 이 지역에서 안 살고 다른 지역을 산다 하더라도 번만큼 대출을 갚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더 일으켜가지고 레버리지를 더 이용해서 더 큰 대출로 더 크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이거 내가 부채를 갚아야겠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부채를 갚냐? 심리적으로 진짜 내가 큰 돈을 벌었구나. 이제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 부의 이 안전성을 확보해야겠구나. 그때는 부채를 관리하면서 조금 갚지. 기본적으로 부채를 내가 스스로 갚겠다라는 마인드가 지금은 있지가 않아요. 이게 기본적인 지금 심리 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출 규모, 즉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든다. 와, 이거 다들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레버리지 관리해서 이거 갚는구나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벌기는커녕 지금 자산이 다 부동산이나 뭐에 물려서 빠지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값싼 저금리로 혜택을 그동안 봐왔던 게 이제는 금리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추세를 또 한 번 발생이 되니까 이자 폭탄을 엄청나게 얻어맞고 난리가 나니까 부채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음표 하나 떠야 되죠. 왜? 옛날에도 고금리 시대가 있었어요. 정상금리 시대랑. 근데 그때도 부채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뭐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고도성장기 그리고 00년도 이후에는 부동산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투자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채의 규모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심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 그때처럼 오르겠다라는 심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도 성장을 계속하겠다라는 믿음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또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이거 금리가 더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더 심각하겠구나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계대출을 갚아야겠구나 여유가 되는 사람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부채 규모가 이제 계속 감소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자 부담이 점점 본격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기사 좀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이 이렇게 699조 6,521억 원이어서 전달에 비해서 조금 감소가 됐다. 엄청 감소가 또 된 건 아니에요. 왜? 이거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물려 있어요. 그러니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이걸 갚아야겠다라는 사람은 아직 안 나타납니다. 그럼 언제 나타나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을 못할 때는 이제 와르르 나오겠죠. 쭉쭉 내용을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맞물려서 막 늘어났던 거에 비하면 증가폭이 이제 감소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던 부분이 또 한몫을 하고 있다. 금리 영향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감소세 반전이 어렵다라는 부분. 그러면 지금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럼 뭐냐?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대출 증가, 감소 이제 막 발생이 되는데 포인트는 소득이다라는 점이에요. 이제 정상금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정상금리로 돌아가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던 그 종잣돈을 레버리지를 위해서 모았던 그 투자 방법이 이제 아니라 이제는 순수 종잣돈을 모아야겠다라는 그런 투자 방법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물론 금리에 따라서 변화 속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돈들이 은행으로 그리고 종잣돈으로 모으는 쪽으로 가게 되면 또 다양한 사회 이슈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리고 사회에 지금 진출했던 세대들은 이제 이게 또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종잣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 못해요. 왜?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게 종잣돈을 엄청 길게 모으는 거에 비해서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5년 안에 내가 결판을 낼 수 있다 이러면 사람들 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종잣돈을 모으려고 한 땀 한 땀 해서 대출을 최대한 안 하고 투자하고 이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계층에서 10년, 20년을 해야 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출 같은 경우는 종잣돈 조금 모으면 대출을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5년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누가 쉽게 종잣돈을 이제 이 패러다임으로 가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이제는 이거 모으는 걸로 해서 투자를 하려면 너무 힘들겠구나 라면서 그냥 이거 모으는 그런 거보다는 내가 그냥 빠르게 돈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 계층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돈을 빌리는 거 그게 잘 안 되니까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전제 조건은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고금리를 상쇄시킬 만한 경제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계층들 같은 경우도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왜? 신규 수요가 대출로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손쉽게 진입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투자 그쪽은 당연히 신규가 계속 들어와야 값어치가 높아지면서 자신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부동산을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누가 어떻게 올렸습니까?
가계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훨훨 날아갔단 말이에요. 가계대출이 없었으면 이거 쉽게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만약에 과거처럼 고금리로 돌아가거나 정상금리로 그것도 성장이 점점 둔화되는 상황, 그러면 부동산을 뭔가 올려주는 엄청난 메가톤급의 이슈가 없는 한 신규 수요로 들어와야 되는 계층들이 종잣돈을 마련해서 막 들어오려면 몇십 년이 걸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부 자금을 통해서 뭐 생애 최초로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기존의 가족들도 도와주면서 이제 부동산 신규로 진출을 할 때도 대출이 끼면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지금 쉽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부동산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무리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자, 금리 때문에 지금 막 미칠 거예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기준금리가 조금 뭐 0.5포인트 이렇게 오른다 해도 바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이 여파가 최소 1년 후부터는 이제 적용이 되면서 전달이 되니까 그때는 이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정금리 30년 받아서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잘 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고정금리가 금융권이 위험해지면서도 이게 지켜지는 그런 거는 되지 않으니까 완벽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또 주식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비교적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면서 투자한 케이스가 막 다 있지 않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파트 구매하는 사람의 거의 95% 이상은 레버리지 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신용대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다 극대화하면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금 다들 물려있단 말이에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답이 없어요. 왜? 신규 수요가 들어오거나 외국인이 엄청 들어오거나 해서 이게 올라가야 내가 투자 값어치를 이득을 보면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지 그게 아니면 탈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애초에 지금 부동산이 엄청 올라가지고 진출을 섣불리 부동산으로 못하는 계층들이 그나마 소득을 높이겠다 해서 들어간 게 주식인데 이게 쉽게 수요가 또 만들어지면서 또 들어오겠습니까? 다 물려 있는데. 거기다가 주식시장 하락하면서 미국 돈 회수하겠다 자금 막 다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수요 어디서 만들어 올 거예요? 모든 거를 정리하면 가계대출 6개월 감소 이게 가계대출 문제를 얼핏 보면 해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계대출은 늘어나도 문제고 줄어들어도 문제인 거예요. 결국 포인트는 소득이다. 소득이 올라주면 가계대출이 줄어들어도 오케이. 늘어나도 어느 정도 오케이다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이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가계대출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이자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고도성장, 소득이 다시 높아지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